여러 대학에서 나왔는데, 예, 일단 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주신 시간에 조금 그러니까 실망 안 시키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앞에는 뭐 그냥 간단한 거고 다섯 번째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앞에 네 번째까지는 이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이니까요. 다섯 번째를 중심으로 최신의 시사 경제 흐름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최근에 아마 이 13회 테스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병준 씨 계신가요? 가셨나요? 장남식 씨. 예. 답이 뭘까요? 최근에 패드,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는 FRB, 미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FRB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패드라고 그럽니다. 패드라고 그러는데 FED. 패드가 취한, 버냉키가 취한 정책입니다. 뭐죠? 예? 와, 그렇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잘 아시네요. 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공개시장 조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장기 증권,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주택을 팔아가지고 이 마련한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는 뭐냐?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는 뭘까요? 금리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오르지 않을 테니까 좀 더 투자를 많이 해라. 소비도 많이 하고.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국민소득 수식에서 이런 게 있었죠.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C하고 I는 금리나 통화량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는, 그렇죠? 금리가 낮으면, 돈의 값이 낮으면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돈 값이 높으면,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소비도 안 하고 소비 대신 저축하겠죠. 그 다음에 투자하느니 투자 수익률보다 저축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경향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뜻이 뭐죠? 오퍼레이션 뜻이 뭘까요? 공개시장 조작이나요? 저는 제일 처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딱 하길래 공개시장 조작인 줄 알았어요. 공개시장 조작이 오퍼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근데 그런 뜻의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작전명이랍니다. 트위스트 작전. 그러니까 예전에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 때 미국의 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그 당시에 미국의 중앙은행 패드가 했던 통화정책 이름입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작전이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언론들은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외화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서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은행의 외화 부채에 물리고 있는 부담금은 뭐죠?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바마가 오바마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은행세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세금이란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다시피 이익에 돈을 벌어야 물리는 게 세금입니다. 근데 은행세는 달라요. 왜 다르냐? 돈을 버는데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부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유가 뭐죠? 오바마가 오바마세, 은행세라고도 그러는데 저걸 왜 은행세를 부과를 시켰죠? 그 이유는 은행이 쓸데없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은행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전체 경제 시스템에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게 은행세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게 은행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이라고, 굉장히 이름이 길죠. 거시건전성 부담금입니다. 일종의 은행세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용어로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인데 무슨 뜻이냐? 저렇게 세금을 부과를 하면
거시 경제가 조금 불안정성과 외화가 유출이 굉장히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한 나라 경제의 불안정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령 우리 그 테셋에서는 이런 시사 분야, 이 지금 분야가 시사 강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사 문제 비중은 저희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그 경영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법, 재무제표, 그 다음에 증권면 정도 볼 수 있는 걸 묻는데요. 한 7% 내지 10% 정도 비중이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경영학과가 아니시다면 굳이 안 하셔도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무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몇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국내 경제의 최근 흐름, 저건 5회 때 문제입니다. 글로벌 임밸런스. 그러니까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그 뜻을 아는지 또는 시사 용어, 트리핀의 딜레마 같은 게 뭔지 아는지 답은 3번입니다. 기초통화국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BSI 지수에 대해서 좀 아는지 경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달 신문을 보면 매달 발표를 합니다. 한국은행 같은 데도 발표를 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건데 그 마더머신 같은 거 그 공작기계를 마더머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작기계 자체는 공작기계가 잘 팔린다는 건 투자, 저기서 I에 투자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가장 빠르게 보여준다 해서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11회 때는 이건 지금 나눠주신 시사용어집에 나온 문제입니다. 내부 거래하고 내부자 거래를 아는지. 답은 내부 거래입니다. 내부자 거래는 뭐죠? 인사이더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내부자 거래는 증권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내부 사람이, 임직원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주식에 투자해서 부당이익을 얻는 것. 그걸 내부자 거래라고 합니다. 내부 거래는 반면에 계열사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서비스나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내부 거래라고 한다. 이런 용어를 좀 아는지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지문이 나오는데요. 한 문제 나옵니다. 별로 영어를 못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이번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FOMC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미국의 공개시장 조절위원회인데 공개시장위원회인데요. 우리나라는 매달 열리는 반면에 미국은 1년에 8번 열립니다. 8번 열리는데 거기서 미국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딱 끝나면 이렇게 발표문이 나와요. 발표문이 나오는데 굉장히 세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미국의 통화신용정책의 방향, 미국의 경제가 어떻다는 걸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작년 11월에 FOMC 열렸던 그 결정문입니다. 그 뒤에 발표문인데 그냥 중간쯤을 보면 6천억 달러의 롱텀 트레저리, 그러니까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사주겠다. 패드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야 이건 양적 완화 정책이구나. 그런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모르셔도 그냥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영어 지문은 보통 하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용어 같은 거, 이거 증권면을 열심히 보셨다면 MSCI하고 FTSE 지수가 어떤 건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할까는 여러분 우선 신문 읽으셔야 됩니다. 신문을 보시고 헤드라인 정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 보름이나 또는 한 달간만 좀 투자를 하시면 하루에 한 30분이나 1시간씩 정독을 하시면 그 뒤에는 그냥 흘러갑니다. 뉴스라는 거 흘러가기 때문에 헤드라인만 보고 중요한 것만 보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동아리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에 테셋 준비위원회라고 태준이라고 있는데 경제 분야의 대표 카페입니다. 한 회원이 한 22,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가입하시면 그 자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도 있고 매일매일 신문에 썸머리도 해주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령 신촌에서 같이 테셋 공부할 스터디 모임 모집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문 읽으시는 여러분 이거 있죠. 사실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다니니까 좀 세일을 하는데 이거 신문 대학생들한테는 그 7,5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7,500원에 한 달에 15,000원인데 7,500원 하시니까 혹시 보실 분들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글생글도 원하시면 그냥 무료로 배달해 주니까 이따가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타벅스 제가 강의할 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스타벅스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죠 보통. 저도 한두 잔 마시는데 그 두 잔이면 7,00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문 하나 만드는데 기자들이 저희가 거의 한 250명 됩니다. 250명이 8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한 9시쯤 퇴근합니다. 뭐 야근자는 새벽 2시까지 있는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고민하는 굉장히 싼 겁니다. 신문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그래서 신문 하나 정도는 읽으셔야지. 테셋이 좋은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테셋이 벌써 한 3년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신문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시사 쪽에 특히 예전에 시사 문제 그 점수가 좀 낮았는데 요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좀 국내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면접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령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스티브 잡스가 죽었지만 지금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삼성의 그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면접을 딱 했는데 요즘 애플하고 우리하고 삼성하고 싸우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이 특허 전쟁의 결말을 어떻게 날 거라고 예상이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니면 이 특허 전쟁의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만점을 주겠습니다. 가령 특허 기술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서 표준을 기술 분야에서 표준을 잡으면 세계 시장에서 그게 제품이 장악을 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소니의 VHS하고 마스시다의 뭐죠? 베타 방식하고 싸웠는데 소니가 이겨서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얼마 전까지만 보더라도 윈텔 동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하고 인텔의 반도체하고 그 두 가지가 세계를 잡았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윈도우 8을 두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윈도우 8을 삼성이 반도체도 만들고 그리고 둘이 협력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런 거 보면 한국의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아주 뒤따라가던 데에서 이제는 제일 앞선 분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허 전쟁도 저희 같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만큼 글로벌화 됐다는 게 의미한다. 최근에 디지털 TV에서도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싸우는데 그걸 보면 물론 국내 기업끼리 싸우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세계 전체 시장을 놓고 기술 표준을 놓고 한국 기업이 싸운다는 건 사실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삼성에서 만점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문을 보셔야지 압니다. 신문을 보셔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사실은 면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기가 모르는 분야 물어볼 경우 근데 신문을 보시면 아 이런 맥락이구나라는 게 아니까 테셋이 거기에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수험생들이 지난번 이야기를 했고 이건 생글생글입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님도 오셨는데 생글생글이 고등학교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약 30만 부 찍습니다. 굉장히 많이 찍어요. 30만 부는 여러분 조금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한겨레가 한 30에서 40 정도 찍을 텐데 30만 부 찍으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많습니다. 또 수준이 높은 기사도 많은데 제가 문제도 가끔은 여기 커버 스토리에서 지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인데 거기 보면 시사경제 뽀개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생글생글 들어가 보시면 근데 굉장히 쉽게 썼어요.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쓴 게 외환보유액 가지고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아까 태준위에도 쭉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시사경제 최근의 흐름을 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최근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환율이 급등을 했죠. 환율이 왜 급등을 했죠? 우리나라 환율이 1,050원대에서 거의 1,200원까지 가까이 갔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발 위기 때문입니다. 유럽발 위기. 왜 유럽발 위기하고 우리하고 환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따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환율이 뛰니까 우리 한국은행에서 통화당국이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외환시장에. 그랬더니 외환보유액이 거의 3,200억 달러였는데 아마 3,000억 달러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막 논란을 벌이다가 3,000억 달러는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는데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외화 유동성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달러 자금이 별로 없을 때 이럴 때 외환보유액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강만수 산업은행 회장 같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무슨 말이냐 민간 은행들이 그냥 놔둬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외환보유액이라는 건 라스트 리조트다. 최후의 대부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최근에 그런 논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근의 이슈들을 좀 잘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건 아까 이야기를 드렸을 테고 그럼 마지막 이제 진짜입니다. 이번부터 제가 한 9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 없죠? 아시는 분 많을 테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은행세입니다. 은행세인데 텍스라는 표현이 아니라 휘납 레비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8월부터 은행의 달러 부채 일정 규모 이상의 달러 부채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이렇게 부과되고 있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이 위기 중에서 위기의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금융감독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논란이 되는 게 재정 건전하냐 일자리냐 성장이냐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공포지수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벌써 글로벌 금융위기의 하이라이트는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입니다. 제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당시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신문사 국제부장은 사실은 별로 약간 한가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직접 취재해가지고 쓰지를 않기 때문에 외신만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외신에서 중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쓰면 되는데 제가 국제부장을 한 2년 반 했는데 저희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매일 새벽이고 매일 한두 시에 그렇게 일이 끝나고 아마도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공황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선진국이 하강하고 신흥국, 특히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의 시대, 다시 말하면 중국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10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이 됐는데 그때부터 본격화가 됐는데 위기의 지금 제일 위에 겁니다. 부동산 위기가 신용위기, 크레딧 크런치로 오고 이 신용위기가 실물위기로 가고 그러니까 세계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고 돈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다시 이번엔 부작용으로 재정위기가 오고
재정 위기가 오고 또 하나는 인플레가 돈이 너무 많이 푸니까 촉발이 되고 이제는 경기마저도 더블 딥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이 서브프라임은 미국에선 그 모기지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라임 모기지가 있고 두 번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고 그 가운데에 알트 A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있고 가운데에 알트 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량 고객들한테 빌려주는 자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상태가 나쁜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돈. 이건 중간 정도. 그러니까 대략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뭐 히스패닉이나 블랙 계열이나 그런 흑인들한테 많이 간 돈이 많은데 이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건 없나요? 혹시 정부가 잘못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탐욕일 수 있습니다. 탐욕. 이건 시장의 실패로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반면에 아니다. 이 탐욕을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문제다. 구체적인 게 뭐죠? 저금리. 저금리를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하도 돈을 빌리는 값이 대가가 없기 때문에 노동하도 많이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리고 IB나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니 리먼 브라더스니 베어스턴스니 그런 회사들이 노동하도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실패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글로벌 임밸런스. 그러니까 크게는 정부 실패냐 시장 실패냐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인간의 탐욕도 문제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가 금융 감독 실패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세계 경제를 쭉 보면 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980년대 SNL 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유럽,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데,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멕시코, 2001년에 아르헨티나, 굉장히 그다음에 1998년에 러시아 모라토리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빅스 지수입니다. VIX 지수라고 해서 아까 증시의 공포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공포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볼레터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다. 그렇게 밑에 써 있는데 빅스 지수가 저렇게 높아진다는 것. 저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일 경우 80까지 갔습니다. 보통은 한 15 내지 20에서 움직이는데 저게 높아진다는 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빅스 지수를 공포 지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뛸 때는 증시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이야기했듯이 시장 실패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정부 실패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실패에서는 저금리 정책이 가장 핵심인데 보시면 앨런 그린스펀 전 패드 의장이 2000년 IT 버블하고 그 다음에 9.11 테러가 나니까 기준금리를 연어 5.25에서 1.0까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모기지 대출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10년 동안 10조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저 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감으로써 버블이 형성되고 그 버블이 꺼지면서 어느 순간
세계 위기가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파생 상품의 역할이 있는데 이건 한번 볼까요? 이 왼쪽은 레버리지 레이쇼입니다. 차입 비율이에요. 3대,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의 3대 IB의 차입 비율이 어느 정도나 커졌는지 보면 2003년에는 평균 18.8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억 달러가 자본금이라면 1880억 불을 빌려가지고 준 거죠. 근데 2007년에는 그게 30배까지 뛰었습니다. 100억 달러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데 3천억 불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 대출이 결국은 버블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글로벌 불균형입니다.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불균형이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파생 상품의 역할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CDO하고 CDS라는 거 들어보셨죠? 테스트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CDO와 CDS는 CDO라는 건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그러고 CDS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 해가지고 신용 부도 스와프 또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이 뭐 몇으로 치솟았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CDS. 이 CDS라는 건 보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그림 못 그리지만, 이게 집을 시티은행이 있어요. 시티은행이 있는데, 이 모기지를 빌려줍니다. 모기지를 이렇게 빌려줘요. 빌려주면 시티 쪽으로서는 이 모기지를 빌려준 건 채권입니다. 대출 채권이죠. 대출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 시티가 이 장도 굉장히 좋고 어디다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이 채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투자할 수 없을까? 짱구를 굴리는 겁니다. 굴린 결과 새로운 파생 상품을 만들자. 이걸 담보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기초자산으로 새로운 파생 상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CDO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초자산이니까 이게 기초자산이 있으니까 이 CDO를 만들어가지고 팝니다. 팔으면 CT로서는 돈이 들어오죠. 그 돈을 다른 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CDO를 산 A라는 투자자는 이걸 CDO1을 다시 담보로 CDO2를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스킴이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렇게 팔는데 CDO만을 팔게 되면 혹시 이게 부도가 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완 상품, 보험 성격의 상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CDS입니다. CDS라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나면 이것까지 사면 이걸 부도 원리금을 다 보장해 줄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에서는 이거 두 개를 사면 투자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데 문제는 집값이 오를 때는 다 좋죠. 그죠? 집을 산 사람도, 모기지를 빌려준 사람도, CDO를 산 사람도, CDS를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얻은 사람도 다 좋습니다. CDO2를 판 사람도, CDS2를 판 사람도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죠. 그죠? 집값이 떨어지면 모기지를 빌려준 은행이 먼저 손해를 봅니다. 집을 산 사람이 먼저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는 모기지를 빌려준 금융사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CDO하고 CDS를 판 금융사들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무한정적으로 나가게 된다. 손해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상당히 증폭시켰다. 금융위기를. 그래서 파생상품이
이거를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파생 증권화 상품, 파생 증권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금융 감독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금융 감독 당국이 규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령 이 모기지 같은 경우만 해도 압니다. 누가 빌려주고 얼마나 빌려주고. 근데 CDO하고 CDS를 누가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어느 금융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가령 시티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골드만삭스나 또는 도이치방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도이치방크가 시티가 쟤들이 모기지가 부실 모기지가 어느 정도나 있고 CDO나 CDS는 얼마가 있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안 빌려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크런치 아까 이야기한 신용위기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 CDS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국채 이 채권을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내는 일종의 보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높아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험 대상인 국채나 채권들의 부도 확률이 높게 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건 그 채권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많이 높게 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